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네 가지 기능 비교 척도. 자, 이 학자도 중요하죠. 워렌입니다. 앞에서 워렌 얘기를 다루질 않았죠. 예, 워렌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를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가 있었을 때 어느 지역사회가 더 좋은 지역사회냐. 이해되시죠? 그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네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두 번 등장을 했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볼게요. 네 가지입니다. 지역의 자치성, 두 번째가 지역 주민의 심리적 동일성,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그리고 수평적 유형. 자, 네 가지. 자, 지역의 자치성은 뭐냐면은 그 지역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타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입니다. 의존하고 있는가. 즉 우리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자, 그걸 가지고서 지역사회 비교 우위를 결정해보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지역의 자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서비스 영역 일치성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가. 뭐냐면은 지역사회 한 공간이 있으면은, 자, 사람 살아가려면은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다양한 재화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내에 내가 먹어야 될 식당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도 있고, 지역사회 경찰서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뭐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문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바깥에 저 먼 지역사회까지 꼭 가야 된다.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즉 인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되어진 서비스를 한 지역사회 내의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 그걸 가지고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자, 심적 동일시. 자, 바로 소속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자랑스러워. 나는 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당당해. 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평적 유형입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 체계들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수평적 유형이에요. 되게 중요한 건데,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지역사회냐, 그렇지 못한 지역사회냐를 판단할 때 이 수평적 유형을 봅니다. 수평적 유형이라는 게 이게 수평이죠. 예, 평등하다는 얘기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역사회 일개 주민이 자신의 민원을 들고서 지역사회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또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한 절차예요. 어떤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구청장, 국회의원이 주민들보다 더 높은데, 즉 수직적으로 저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떤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수평적 유형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사회일수록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각각의 하위 체계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경찰서, 검사, 뭐 그다음에 지역사회 구청장, 그렇죠? 이런 분들,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평등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문제 요구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을 때 그걸 수평적 유형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는 이 네 가지를 얼마만큼 충족하고 계신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좋은 지역사회인지 나쁜 지역사회인지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네 가지 뭐라고요?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지역 주민들의 심적 동일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평적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기능적인 지역사회 특징. 자, 좋은 지역사회가 과연 무슨 지역사회냐? 이것도 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었을 때, 자, 인격적 관계. 이게 사실은 수평적 유형에 관한 얘기죠. 예, 지역 주민들 간에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 자,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져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수평적 유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 집단들을 지역사회가 포괄하고 있었을 때, 자, 종교, 소득, 이익 집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나 또는 지역의 자치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심적 동일시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뭐냐면 흑인종, 백인종이 같이 사는데도 서로 불만 관계가 없습니다. 갈등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심적 동일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과로서. 자, 정리가 되실 거고, 주민들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이것도 지역의 자치성과 관련되어진 것이고요. 정책 형성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민들이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워렌은 얘기했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자, 역량 있는 지역사회 특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페릴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의 다양한 구성체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밝혀내는 데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실제적인 동그라미, 합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누군가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의사결정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했었을 때 그걸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역시 의견일치, 합의죠.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천 과정에서 효과적인 협력이 있었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기능적인 지역사회 특징 외우실 필요는 없이 보니까 다 좋은 지역사회라는 게 감이 오시죠.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보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역사회가 뭔지 공부했습니다. 뭔지, 지역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뭐 공부하느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죠. 자,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 자,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5가지를 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이게 목적이죠. 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한번 보면, 전문가, 자, 사회복지사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요, 사회복지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자,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192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복지 실천의 분야가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시켜서, 즉 하나의 팀처럼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동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해되시죠? 예, 그게 바로 뭐라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지금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즉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이라고 불려지는 이 비전문가도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중요하다. 중요됐죠? 이 비전문가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 지역사회 주민 뜻하는 겁니다. 자,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거 앞에서 로스 얘기 공부하셨죠? 예,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 자, 지역 주민의 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게 그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업시키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요. 자,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주민의 복지 관련 욕구 충족을 시키고자. 자, 전문가가 제공하니까 전문적 서비스가 되고 비전문가가 제공하니까 비전문적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뭐라? 사회적 노력.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개념틀을 잘 잡아두십시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누가 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하고 또 주민, 비전문가도 하더라. 그러면은 자 어디서 해?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에서 하더라. 그거 왜 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 그럼 어떻게 왜 해? 자, 무엇을 갖고 해? 지역사회의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하더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 자, 목적 총 5가지 목적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예방성,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 대응한다. 예방한다는 거죠. 문제나 욕구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 미리 한번 막아보자. 그거고요. 포괄성. 자,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제나 욕구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 및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고, 통합성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조정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가셔서 행정론, 그다음에 정책론 계속 등장을 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의 원칙으로서 이 포괄성과 통합성, 이 2가지 개념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포괄성, 그 다음에 통합성. 다시 뭐라고? 포괄성, 통합성. 자, 포괄성 중요합니다. 포괄성. 자, 포괄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한 사람이 있어요. 지역 주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고 간에 하여튼 한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어때? 다양해. 많어. 한마디로. 나는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그렇죠? 힘도 들어. 지금 내 상태. 졸려. 그리고 배도 고파요. 왜 이렇게 요새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저 은평구 우리 관장님, 제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혹시 택배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거죠? 안 보내기만 해봐라. 저기 인천의 노인복지관 관장님,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거죠? 농담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욕구는 참 다양하거든요. 보세요. 이 다양한 욕구 중에서 하나만 해결됐어요. 하나만 해결됐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충족시켜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포괄성의 원칙 또는 포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제공되어지는 사회복지 실천 또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이 모든 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이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욕구도 해결해주고, 이 욕구도 해결해주고, 이 욕구도 해결해주고, 이 욕구도 해결해주고, 이 욕구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을 때, 포괄성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현실적인 수준에서 사회복지 조직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도 고프고 그 다음 외롭기도 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직,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시락 배달이나 식사 제공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 배고픈 문제는 해결하는데 피곤한 문제, 외로운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포괄성 원칙에 의해서 한 클라이언트가 있다면은 이 한 클라이언트 이런 욕구를 아주 종합적으로 다 해결해 줘야지만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실상으로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통합성을 얘기합니다. 자, 통합성은 뭐냐면은 자, 지역사회를 가만히 둘러봤더니 지역사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기관들이 많더라 이거야. 그렇죠. 어떤 복지관은 도시락 배달해서 이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곳은 뭐 정서 지원 서비스라 해서 말벗 해주는 자원봉사자 가서 이 외로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데서는 뭐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 요양원 같은 거 운영하면서 이런 뭐 피곤하고 이러시는 분들 모셔다가 잠도 재워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제공기관들끼리 뭘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자, 그 협력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조정이라 그래. 우리 조정이라는 말 어디서 배웠냐면은 자, 사회복지 실천론의 역사 가운데서 COS 자선조직협회 배웠죠? 이 COS가 하는 일이 조정이라 그랬어요. 기억들 나세요? COS 자선조직협회가 하는 일이 조정이었었죠. COS는 뭐 했었어요? 지역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자선 사업하고 있는 다양한 그 자선 기관들을 조정해서 즉 너는 이 서비스 제공하고 너는 이 서비스 제공하고 너는 이 서비스 제공하되 넌 누구한테 이 서비스 제공하고 넌 누구한테 이 서비스 제공하를 진두 지휘해 준 거죠. 그걸 바로 조정이라 그래요. 이해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 포괄성을 이루는 거야. 자, A 복지관 너는 이 문제 해결해 줘. B 복지관 너는 이 문제 해결해 주고 너는 이 문제 해결해 줘. 그러면 포괄성 원칙이 달성이 되겠죠. 자, 포괄성은 일종의 대원칙이고 포괄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통합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포괄성은 대원칙. 클라이언트의 모든 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통합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조정, 협력을 통해서 그 욕구에 대응해야 된다. 바로 그게 통합성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포괄성은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문제나 욕구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개발 필요한데 한 기관이 그거 다 제공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조정활동을 통해서 효과적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통합성이다. 포괄성, 통합성 정확히 정리되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연대성, 다른 말로 공동성인데 주민 개개인의 사적 문제를 주민 전체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거야. 한 사람의 문제, 그것을 주민 전체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만들어. 연대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얘가 제가 나온 학교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연대라는 것은 자 뭐죠? 네 문제는 네 문제, 네 문제가 내 문제야 결국은.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네가 아프고 어려운 거 바로 나도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 이 사회적 연대성, 사회적 연대감이 적용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 우리 산재보험 아시죠? 우리 이제 정책론하고 법제론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 이 산재보험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산재보험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보험 산업재해를 당한 겁니다. 높은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높은 데서 이렇게 유리창 청소를 하시다가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 밀지 않았거든요. 떨어져서 다치게 만든 게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 다친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결국 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연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민들이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개개인 수준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는 결국 내 문제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해되죠? 그게 바로 연대성이다. 자, 지역성.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 주민들이 속한 물리적, 심리적, 생활 권역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져야만 하더라. 됐죠?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할 때도 이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뭐 배우셨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공부하셨어요. 기억들 나세요? 그래서 인도주의, 그렇죠? 공부하셨었죠? 인도주의, 박애사상이라고도 했었었죠.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도 공부하셨고, 민주주의, 개별화, 그렇죠? 다양화, 이런 것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으로서 공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도 이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즉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일종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정상화 이념이에요. 뭐라고? 정상화 이념.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옵니다. 자,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정상화 원리라고도 합니다. 보면 연도가 1959년이에요.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훑어보자고요. 우리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저 유럽에 있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낙농업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자, 정신지체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 정상화 이념을 처음 사용했는데, 정신지체가 뭔지 아시죠? 우리 장애 종류의 정신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지체라는 말 대신에 지적장애라는 말을 쓰죠. 지적장애. 그렇죠. 지능이 현저하게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들이 정신지체,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인간에게는 정상적인 생활, 자, 성장과 발달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인생 주기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이걸 정상적인 생활로 본 거야. 뭐냐면 다시 성장과 발달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나 잘 크고 있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생 주기에서 선택과 자유. 나 이런 일 할 거야. 내가 청소년이 되었는데 나 일반 인문계 학교 안 가고 저기 공고 갈 거야. 나 상업고등학교 갈 거야. 이런 선택권, 이것을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생활시설 집중화에 반대했다. 자, 반대했다. 자, 무슨 소리일까 한번 계속 봅시다. 정상화의 종류가 나오는데 동화의 정상화와 이화의 정상화가 있어요. 동화의 정상화는 다른 주민과 같은 생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이게 동화시키는 거고, 이화라는 건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긍정적 차별 등의 방법을 제공하는 거다. 참 말이 복잡한데 한번 봅시다. 자, 1959년 덴마크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 그랬죠. 이때 정신지체,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이에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유전병인 그 다운 증후군 질환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정신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 뭐 이제 보면 이 정신지체인들을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주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일까 고민을 했어요. 방법을 채택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만의 공간을 만든 거야. 그 시설이야. 뭘 만들었어? 시설. 정확히 하면 수용시설이죠. 수용시설. 이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정신지체인들만 모아서 이 수용시설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야. 너 이 안에서 이 수용시설 안에 집을 져놓고 이 안에서 살고, 국가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구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정신지체인들은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 즉 주민들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이 시설이라고 하는 자기네들만의 공간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이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때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엄마들이에요. 이 정신지체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었는데 반강제적으로, 이때 그들의 부모들이 나서서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전혀 선택권 없이, 인생에서의 자기 선택권, 그것을 뭐라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라 그랬죠. 선택권 없이
저곳에 갇혀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분리되어져서 살아야만 합니까를 따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수용시설, 생활시설, 여기에 갇혀서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이들이. 근데 엄마들이 나서서 아닙니다.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지역사회에 가서 우리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화 이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자, 지역사회에 가서 사는 거야. 지역사회, 여기서 있다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는 건데, 동화와 이화의 방법을 쓰자. 자, 동화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살아. 이 지체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정신지적 장애인들이 같이 사는데, 살 때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주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자. 그것이 이 장애인들한테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동화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똑같이 내고, 그렇죠? 책임도 똑같이 갖고. 이해되시나요? 자, 반면에 이화적이라는 것은 분리를 하자.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처우해서는 안 되잖아. 이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주자. 그래서 이화, 이 지역 정상적인 지역사회 주민들과는 다른 처우를 좀 해주자. 그게 바로 뭐지? 긍정적 차별. 이거 정책론 가서도 또 공부할 거야. 긍정적 차별. 다른 말로 적극적 조치인데, 긍정적 차별. 저러면 차별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근데 그 차별 앞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긍정적. 좋은 차별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기회입니다. 기회.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장애인들한테는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릴 수 없는 더 좋은 특권적인 기회를 부여해 주자. 그것이 이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동의와 동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지? 긍정적 차별의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도 좀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장애인 고용 할당제 같은 거. 장애인 고용 할당제. 자,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 즉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잘 봐. 어떤 회사, 일정 규모의 크기의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을 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몇 퍼센트를 뽑아야 됩니다. 뽑고 나서 나머지에다 이 장애인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장애인보다 토플 점수도 좋고 토익 점수도 좋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그렇죠, 면접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있죠. 하지만 그 차별이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차별이다. 그걸 긍정적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기회를 좀 더 제공하자. 그게 바로 이화로서의 정상화예요. 이해되나요? 자, 정상화 어떤 건지 개념 썼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정상화는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사회 통합, 다른 말로 사회 연대를 이끌어내요. 뭐냐?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소외계층, 빈민,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밑줄 그세요. 다른 계층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사회통합이라 그래요. 잘 봐요. 사회통합이라는 말, 우리 정책론 가시면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텐데, 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이분법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흑백으로 나눠서 딱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세상은 더 리치와 더 푸어가 있다. 자, 뭐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가진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건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사회적 지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반면에 이 더 푸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돈, 경제적인 것에서 소외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도 없고, 그렇죠, 지위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을 더 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대립적 현상, 그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발생해요. 갈등. 영어로 conflict라고 하죠.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 갈등이 발생하느냐? 자, 더 푸어가, 자, 우리가 세상 살 때 필요한 자원들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막 무궁무진하면 참 좋겠는데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자원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현재. 그럼 어떡하냐? 이 더 푸어는 더 리치한테 너 더 내놔라. 너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죠. 이해되나요? 그럼 더 리치는 어떻게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난 너한테 안 준다. 이해되죠? 너한테는 안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 뭐를 한다?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갈등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갈등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다. 갈등을 제거시켜야 돼요. 이 갈등이 제거돼서 더 푸어와 더 리치가 한 지역사회 내에서 공존할 때, 즉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거기가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화 이념을 통해서 정상화 이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장애인들 분리해 놓지 말고 지역사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야. 장애인은 뭐야? 더 푸어입니다. 비장애인은 더 리치죠. 그렇죠. 그들과 같이 공존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화 이념은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소외계층, 빈민,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다른 계층들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사회통합이에요. 정상화 이념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분리돼서 저기 가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더 리치들이 장애인인 더 푸어한테 뭔가 줘야만 합니다. 뭔가 줘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주어야만 이 사람들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달라라고 요구했었을 때 주는 것이 당연할 때, 그것이 바로 복지사회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 뒤르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요. 뒤르켐은 이 사회연대, 즉 사회통합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뒤르켐의 뭐라고?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한번 봅시다. 기계적 연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집합의식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아주 똑같은 의식체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집합의식이 개인의식을 지배한다고 봤는데, 자, 뒤르켐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로 인한 분업화, 우리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바로 분업화입니다. 그렇죠. 분업. 그래서 각자 자기 해당 직무만 맡아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것이 한 조직 내에서 뭉쳐져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 분업화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유기적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유기적 연대는 근대화 이후의 연대 방식인데 개성적이고 이질적인 여러 개인들의 개인의식과 집합의식 간의 간극이 심화됩니다. 즉 집단적인 사고와 개인적인 사고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노미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노미 현상 중요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붕괴되는 겁니다. 자, 아노미라는 것이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집합의식, 그동안 집합적 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그런 집합적 사고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의식들이 강해지면서. 자, 그런 혼동 상태가 오는데 사회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유기적 연대예요. 자,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기계적 연대하에서 살았어요. 뭐냐? 왕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왕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니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럼 그게 법이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시대였었는데
분업화가 되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몰입하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죠? 그것이 유기적 연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집합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동성애인데, 과거에 우리 사회는 동성애 하면은 집합적 사고에서 저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봤었어요. 동성애자 나쁜 사람들. 그런데 자, 유기적 연대화 돼 가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것이 개인적 사고입니다. 동성애가 좋아 바람직한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집합적 사고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왜 집합적 사고가 중요한데 왜 동성애를 왜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성애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가 그동안 지켜오고 준수해왔던 것이 그런 집합적 사고인데, 동성애 나쁘다라고 하는 집합적 사고인데, 이 집합적 사고와 이 개인적 사고 간에 충돌이 팡 하고 일어나요. 그게 아노미 상태, 혼동 상태입니다. 이 유기적 연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뒤르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 자, 처음에 사회통합은 기계적 연대에 의해서 순행되어졌었어요. 무슨 소리죠?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기계적 연대를 이끌었던 것이 이제 종교적 규범이죠. 종교적 규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종교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적선을 해라, 이웃에게 내 걸 아낌없이 나눠줘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도와줘야지, 지켜줘야지 이랬습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기계적 연대예요. 그러다가 자,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꼭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 사람을 돕고 싶어. 또는 나는 내 돈을 기부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자원봉사 갖고서 돕고 싶어.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것이 등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이 어떤 구제 제도로서, 사회복지 제도로서 등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자원봉사 제도도. 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 사회통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기적 연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지금 이 유기적 연대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뭐가 등장하나요? 연대 방법, 통합 방법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바로 그겁니다. 아노미 상태, 이런 혼동 상태가 막 뒤섞여져서 있는 세상. 그때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탈시설화서부터 다음 시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이게 다 하나의 쾌로 연결되어진 건데, 다른 책들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막 지네들 마음대로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책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